안녕하세요. 속닥속닥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사연은 힘들게 살아오신 68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셨나요? 60대 남성이 스위스로 안락사를 하러 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됐다는 이야기요. 짐 싸고 비행기표 끊고 혼자 공항까지 갔던 사람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채널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손이 있는데, 리모컨이 있는데, 그냥 멍하니 화면만 봤어요. 그 남자 얼굴이요. 공항에서 제지당하는 순간의 그 표정. 체념인지, 억울함인지, 그냥 피곤함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선택만큼은 자기 손으로 하려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부럽다는 표현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분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아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가 선택한 게 별로 없었어요. 태어날 집도, 부모도, 가난도, 맞다리라는 것도 제가 고른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전부 제 인생을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병원에서 들었어요. 초기 치매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나로 살았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길어질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라서요. 저는 경상도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어요. 읍내라고는 해도 포장도 안 된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겨울엔 수도가 얼어서 고드름 녹여밥 짓던 동네였지요.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난한 축에 들었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자전거 배달 일을 하셨어요. 말수가 적고 부지런한 분이셨지요. 새벽에 나가시면 저녁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저녁상 앞에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저한테 꼭 이러셨어요. 공부 잘해라. 네가 잘 돼야 집안이 핀다.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내가 잘하면 집안이 핀다는 게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12살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가 배달 나가셨다가 사고가 났어요. 큰 트럭이랑 부딪히셨다고 했어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날 못 돌아오셨지요.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서 저한테 머리를 한번 쓸어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남으셨지요. 5 아이를 데리고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동생 넷이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요. 울고 계실 시간이 없으셨으니까요.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시장 좌판도 하시고 안 하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무너지셨는지 자꾸 편찮으셨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18되던 해 봄이었어요.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뭐라 하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멍하게 서 있는데 뒤에서 뭔가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돌아봤더니 14살, 11살짜리 동생 둘이 제 치마 끝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작던지. 그 순간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었구나. 18이 어른이 되는 나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공부요? 저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때 반에서 늘 3등 안에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등학교 꼭 가야 해. 공부 이렇게 하면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어. 그 말이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저도 뭔가 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근데 현실이 냉정하지요. 고등학교 등록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동생들 밥은 또 누가 챙깁니까? 저는 학교 대신 시장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시장 통닭집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닭 손질하고, 튀기고, 포장하고, 서빙하고,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어서 집에 와도 안 빠질 정도였어요. 겨울엔 손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닭을 다듬었지요. 그 다음엔 봉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시절 여공 생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싱 앞에 앉아서 밤 11시, 12시까지 바느질했어요. 손가락에 피 나는 건 기본이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지요. 야근 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왔으니까요. 그 공장 기숙사에서 자는데 새벽에 잠이 깨면 어디선가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고향 두고 온 여자애들이었지요.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울면 안 돼. 울면 동생들한테 전화하고 싶어지니까. 그 시절엔 가난이 진짜 죄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오면 구석에 앉아서 모르는 척 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지요. 친구들이 소풍 간다고 할 때 저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미싱 앞에 앉아서 혼자 밥 먹었어요. 모르는 척 했지만 솔직히 많이 외로웠어요.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 시절엔 가난한 집 마디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위안이었어요. 내 꿈은 접어도 동생들 꿈은 지켜주고 싶었지요. 남동생이 나중에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요. 그 편지 받고 저 혼자 공장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울었어요. 그게 제 졸업식 같았거든요. 23이 됐을 때 어머니 친구분이 중매를 서셨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달콤한 연애, 그런 건 제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이제 동생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나도 내 삶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지요. 맞선 자리에서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지요. 다방에서 마주 앉아서 서로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형편을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제가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살다 보면 다 아는 건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그 긴 세월 동안 제 고생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맞이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그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편이 돼줄 것 같았어요.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빌린 드레스 입고 동네 식당에서 피로연 간단하게 했지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제가 주인공 같았어요. 생전 처음으로요. 결혼을 하고 나니 이상했어요.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다정하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디 가서나 잘 챙겨주시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눕고 밥 차려주면 말없이 먹고 TV 보다가 자는 게 전부였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피곤해가 전부였어요. 당신은요? 라고 묻는 날은 없었지요. 저는 이해했어요. 처음엔 정말 이해했어요. 바깥일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남자들 사회생활이 얼마나 팍팍하겠냐고. 그 시절엔 그게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남편은 밖에서 벌어오고 아내는 안에서 살림하고 저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둘을 낳고 나서는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지워졌어요. 동네에서는 누구 엄마 은행 가면 보호자, 학교에서는 학부모. 가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체국에서 직원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제 이름인데 한 박자가 늦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거울에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지 싶었어요. IMF가 터지던 해 기억하시지요? 1997년 겨울이었어요.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회사가 문 닫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파트 경매 넘어간다는 소리가 동네 곳곳에서 들렸어요. 저희 집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남편 다니던 회사가 휘청이더니 결국 구조조정 명단에 남편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회색이더라고요. 가방을 던지듯 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밥을 차려야 하나, 들어가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문을 안 열더라고요. 저는 그날 혼자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기댈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새벽에 앞치마 두르고 나가서 밑반찬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무깍두기, 시금치 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손으로 몇백 인분씩 만들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서 있었어요. 낮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저녁엔 동네 식당에 설거지 알바를 나갔어요. 손이 다 트고 갈라졌어요. 핸드크림 바를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안 했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애들이 흔들리니까요. 어느 날 초등학생이던 큰애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난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 좀 어려운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금반지도 팔았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였는데 보석상 아저씨가 저울에 올려놓고 값을 부르는데 제 손가락에서 막 떼어낸 것처럼 따뜻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냈을 때 그 마음이요. 어디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마구나 싶었어요. 그 시절을 어떻게 건넜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몸이 버틴 게 아니라 아이들이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동네 동생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말을 꺼내기가 힘이 드는지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형님 있잖아요. 그 카페 알아요? 저번에 형부가 거기서 나오시는 걸 봤는데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이유 없이 나가고 전화가 오면 슬쩍 자리를 피하고 늦게 들어와서 바로 씻고 자는 날이 늘었으니까요. 근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모르면 없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내가 잘못 느끼는 거겠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이 집을 위해 같이 고생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잔인하지요. 확인하면 상처고 확인 안 하면 불안이에요. 어느 쪽이든 편하지가 않아요. 결국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알게 됐어요. 그날 밤이에요.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잤어요. 저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인 느낌이 또 있을까?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소리라도 질러야 할 것 같은데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깨워서 묻고 싶었어요. 따지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고, 나는 뭐냐고, 같이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못했어요. 왜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옆방에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엄마가 참아야 가정이 유지된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 제가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아침이 됐어요. 저는 밥을 차렸어요.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거품이 이는 물에 손을 담그고 서서 이 손이 내 손 맞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달라졌어요. 티나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밥은 여전히 차려줬고 빨래도 했고 청소도 했지요. 그런데 뭔가 꺼진 것 같았어요. 저 안에서요. 불꽃이 있었던 자리에 재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았어요. 그게 그 이후 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참 잘 컸어요. 아들은 대학 가서 취직을 했고 딸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갔지요. 아들 첫 월급날에 저를 식당에 데려가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엄마는 뭐든 다 좋아. 그 말을 하고 나서 혼자 씁쓸했어요. 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이 엄마한테 얼마나 아팠는지. 딸 결혼식 날은요. 버진 로드를 딸이랑 걸어가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믿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아이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아이들이 다 자리 잡고 나니까 집에 저와 남편 둘만 남았어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먹고 싶은 게 뭔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30년을 가족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제 취향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나가보고 성당 모임에도 나가봤어요. 근데 집에 오면 그 허전함이 또 오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했어요. 무심하고 말없고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지요. 이제는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건지. 그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주차한 곳을 까먹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녔지요. 처음엔 그냥 실수려니 했어요. 그 다음엔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외출을 했어요. 며칠 후엔 딸이랑 통화했는데 나중에 딸이 엄마 그때 내가 이랬잖아 하는데 기억이 없었어요. 딸아이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 한번 가봐. 내가 예약해 줄게. 병원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나이 드니까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거겠지
싶었지요. 검사를 여러 가지 했어요. 뇌 사진도 찍고 설문지도 쓰고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했어요. 며칠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가 제 앞에 앉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면 초기 치매 소견이 있어요. 빠르게 진행되진 않겠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멍하게 의사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 문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버스가 몇 대 지나가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봤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다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걷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요. 무섭다는 것도 아니었고 억울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언제나로 살았지? 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는데, 그 많은 역할들 속에서 그냥 내 이름 석자로 존재했던 때가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흐려진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뉴스 속 그 남자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어요.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하려 했다고 했지요.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솔직히 너무 잘 이해됐어요. 아이들이 저를 돌봐야 하는 날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두려웠어요. 점점 작아질 제 모습이요. 이름을 잊고 날짜를 잊고 결국 아이들 얼굴도 잊게 되는 그 과정이 무서웠어요.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았던 증거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새벽에 닭 손질하던 기억, 미싱 앞에서 졸던 기억, 동생들. 손잡고 걷던 기억, 아들 졸업식에서 뒤에서 울던 기억. 그것들이 다 흐려진다는 게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억울했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된다고요? 18배 어른이 됐고 동생들 뒷바라지했고 IMF 때 새벽마다 반찬 만들었고 금반지 팔아서 학원비 냈고 그 밤에 천장 보면서 혼자 참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억울함이 벤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결과 어떻게 나왔어? 왜 연락이 없어?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병원에서도 안 나오던 눈물이 딸 목소리 하나에 그냥 쏟아졌어요. 엄마 울어?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지요. 집에 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제 이야기를 남겨두자고요.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이렇게 살았다는 걸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가난했던 소녀였던 나. 앞치마 두르고 시장 바닥 누비던 나. 동생들 손잡고 버텼던 나. 한마디 따뜻한 말에 결혼을 결심했던 나. 새벽마다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던 나. 금반지 팔면서 눈물 참던 나. 그날 밤 천장 바라보던 나. 아이들 졸업식에서 뒤에서 혼자 울던 나. 그 모든 역할 속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냥 멈췄어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왜?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나왔어요. 나도 무서워요. 그게 다였어요. 치매가 무섭다는 건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무섭다는 건지, 기억이 사라지는 게 무섭다는 건지, 제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나도 무서워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꽉!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손을 잡힌 게 처음이었어요. 거칠고 주름지고 나이 든 손이었는데 따뜻했어요. 늦었지요. 정말 많이 늦었어요. 근데 처음이니까요. 늦어도 처음은 처음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잘 잤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 아시지요? 여자가 먼저 나서면 안 되던 시절이요. 남편 체면이 곧 내 체면이던 시절이요.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여야 했고, 시댁에서는 며느리여야 했고, 친정에서는 딸이어야 했던 시절이요. 나라는 사람은 어딘가에 조용히 접어두고, 그 접힌 채로 몇십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누가 박수 한번 쳐준 적 있었나요?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거라고들 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안락사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는 조금 나를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어디 가보고 싶은지,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 치매가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나인 동안에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요. 늦었지만 시작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라면요. 오늘은 당신 이름을 한번 천천히 불러보세요. 엄마 말고, 누구 아내 말고, 누구 며느리 말고, 태어날 때 받은 당신 이름으로요. 소리내서 불러보세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낯설면 낯선 대로. 그 이름이 당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이름만큼은 당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름으로 살았던 당신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말할게요. 잘 버티셨어요.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당신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